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웨인 다이어의 마음의 연금술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2021년 8월 비즈니스북스에서 출간한 책으로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들려주는 11가지 인생의 깨달음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으며 꿈과 인생 그리고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였습니다. 40여 권의 저서 중에서 반절 정도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5천만 명의 인생을 바꾼 심리학자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자가 2015년에 별세하셨으니 이 책 작업에 직접 참여하신 것은 아닙니다. 저자 생전 강의와 강연 내용 중에서 마음 성장을 위한 깨달음에 대한 메시지만을 정리한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자의 이름도 모를 때 이 책을 처음 접했습니다. 전자책을 고를 때는 평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저자와 제목의 느낌만을 보고 책을 골랐습니다. 이 책이 위로를 목적으로 하는 책이 아님에도 저는 이 책에서 누군가 다독여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자의 연배를 몰랐음에도 이분은 분명 세상 경험이 풍부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일 것이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높은 경지에서 살아가며 자신이 깨달은 것을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가르칩니다. 이 책을 덮으면서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라는 조언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에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인 상의자아를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고 조언합니다. 내면에서 답을 찾으면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생각으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 책을 시작으로 저자의 유명한 저서를 한 권씩 소개할 예정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깨어있는 삶을 위한 8가지 방법을 포함하여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선별했습니다. 마음챙김을 배우시는 분이라면 이 책을 그리고 저자의 다른 책들도 꼭 전문으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에고와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매일의 내 인생이 예술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드는 예술작품은 남을 위해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고 더욱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의 모습은 정말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세상에 관한 내 마음 상태는 나의 내면에 높은 의식이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그런 신성한 힘 혹은 사랑의 힘이 바로 내 마음이고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다. 실제로 내면의 신성한 힘에 따라 움직일수록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겼다. 예를 들면 나는 필요한 건 무엇이든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 돈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았다. 그랬더니 지금은 누군가 보낸 돈이 도착하지 않는 날이 드물다. 11조 혹은 종잣돈의 원리를 믿는 사람들이 보낸 경우가 많은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읽거나 듣고 내게 후원금을 보낸 것이다. 베품과 후원을 규칙으로 삼고 자신이 믿는 데에 따라 사는 이들 덕분에 우리 집 우편함에는 수표가 항상 들어있다. 이제 나는 뭔가를 많이 얻거나 기적을 보고 놀라는 대신 그런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쪽으로 마음가짐을 바꿨다. 돈을 향한 애착을 버렸더니 할인 상품을 찾을 필요도 없어졌다. 나로서는 정말 크게 성장한 모습이었다. 전에는 할인 상품이 없으면 아예 물건을 사지 않았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받은 돈은 다시 흐름 속으로 돌려보낸다. 수표를 받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누군가 돈을 보냈네. 하지만 이 돈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지. 그러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때로는 국제 엠네스티에 기부해서 전 세계의 양심수를 석방하는 일에 힘을 보탠다. 책과 오디오북을 사서 도서관이나 교도소 혹은 책이 필요한 시설에 기부하기도 한다. 뉴스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보내기도 한다. 서로 돕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은 아름답게 돌고 돈다. 누구나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핵심은 타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개념을 전 세계에 적용할 수도 있다. 평화는 개인이 지닌 내면의 평화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계도 평화로울 것이다. 반대로 분노, 두려움, 불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으면 세계는 무질서해진다. 조직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한 사람의 행동이 모여 시작된다. 옆에 있는 사람을 제치는 일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일이다. 자신의 삶을 먼저 개선하고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눠라.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 있고 싶은 친절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일도 더 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영업소에 들어갔다고 해보자. 아마 누구도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직원은 보통 차를 많이 팔지 못한다. 이와 달리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직원은 대체로 영업 실적이 좋다. 만일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서 지루하게 지낸다면 지체 말고 떠나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지위에 따르는 돈, 타인의 의견, 에고의 여러 유혹에 갇혀 자신을 소모하지 마라. 늘 상상했던 인생을 떠올리며 여기에 집중하라. 변화할 때가 되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신호가 나타나고 정말 떠나게 된다. 잊지 말아야 할 곳에 계속 머물면 상태가 악화되어 병이 나거나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그 신호가 무엇이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걸 곧 알아차릴 것이다. 에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높은 자아의 지혜를 믿어야 한다. 높은 자아는 우리가 실수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세상은 완벽한 곳이므로 실수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만사는 완벽하게 이뤄지며 우리도 그렇다. 완전히 깨어있는 삶을 위한 8가지 방법. 완전히 깨어서 높은 자아를 따르는 삶을 위한 8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싶다. 이 방법을 매일 연습하면 좋을 것이다.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라. 사소하게라도 사람들을 도우려 노력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도운 일을 인정받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자신을 내려놓고 스스로 물어보자. 내가 살면서 누군가를 도운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내면의 신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고 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일을 떠올려보라. 일단 오늘 연습해보자. 슈퍼마켓 계산대줄에서 다른 사람에게 차례를 양보하는 일이라도 좋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 일이어도 좋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약간의 돈을 기부하는 일도 좋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쁨을 느낀다. 나를 위한 행복을 찾으면 행복은 항상 빠져나간다. 다른 사람을 위한 행복을 찾으면 자신의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행복을 얻는 비결은 나를 위한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행복을 찾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하자.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라. 당신이 원하는 건 완벽한 직업을 갖거나 영혼의 단짝을 찾거나 최고로 건강한 몸을 갖는 것일 수 있다. 그게 무슨 일이든 그림으로 그리고 에너지를 집중하라. 그런 다음 그림을 마음에 담은 채 자주 사랑을 베풀어라. 그림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사소한 일은 저절로 처리된다. 그림 주변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림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만 마음에 새겨라. 마음을 단련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고 마음속 그림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다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 지금 당장 원하는 일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에 그림을 계속 품으면 조만간 그 그림이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내면의 높은 자아와 대화하라. 신과 대화를 나눌 때는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다.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구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하라. 높은 자아와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다 보면 자신의 내면의 힘이 샘솟는 걸 느낀다.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곳이 바로 내면이기 때문이다. 주의를 집중하는 곳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낸 장소라는 걸 기억하라. 미워해야 할 사람은 없음을 기억하라. 세상에 적이 있다는 생각은 전부 에고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예전부터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적대감, 증오심, 분노의 감정이 있다. 새로운 영혼이 태어날 때마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미워해야 할 사람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모두 함께다.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은 에고의 이야기일 뿐이다. 나는 남들과 다르고 특별하다는 생각은 전부 그렇다. 그 점을 알고 나면 이제 에고의 힘이 빠진다. 세상에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에고를 길들인 것이다. 지난 수년간 강연을 하면서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했다. 러시아 인구는 몇 명일까요? 그러면 답이 돌아왔고 나는 다시 물었다. 러시아 사람 중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니면 러시아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분이 있나요? 러시아에 너무 미운 할머니나 어린이가 있나요? 손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냉전 기간 중에 우리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러시아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할 무기를 만드느라 수십억 달러를 썼다. 문제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충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게 문제다. 서로 충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적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초월하면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웃사람과 직장 동료,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보낼 때 내면의 에너지가 솟아나고 정신적 인식이 높아진다. 몸을 맡기고 나를 내려놓아라. 몸을 맡기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는 질문을 더는 하지 않는 것이다. 몸을 맡긴다는 건 그냥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몸을 맡겨야 할 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내겐 목적이 있어. 내가 여기 있는 건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하기 위해서야. 그러고 나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몸을 맡기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에고를 쫓아낼 수 있다. 모든 일이 바람대로 이뤄지고 높은 자아에 따라 살게 된다. 그건 더없이 기쁜 일이다. 매일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라. 명상, 기도, 성가 부르기든 그 시간을 어떻게 불러도 좋다. 다만 조용히 앉아 신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매일 가져라. 침묵하면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침묵을 통해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진짜 거슬리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면 하루 30분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갖는다. 침묵의 시간을 통해 그토록 힘들었던 일을 해결할 방법을 구하라. 침묵의 순간은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듯 자신에게 침묵의 순간을 건네자. 그 선물을 통해 높은 인식에 닿을 수 있다. 내가 제안하는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짐을 가볍게 하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소유하고 있는 거라면 사실상 뭐든 나눌 수 있다. 기부도 하고 자신의 짐도 가볍게 할 수 있다. 짐을 약간 가볍게 하는 것뿐이다. 그런 짐을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은 그게 무엇이든 우리를 소유하려 한다. 많은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면 깨우침을 얻을 수 없다. 기쁜 일에 관심을 두어라.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된다는 걸 떠올려보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영감을 주는 곳에 생각 에너지를 모은다. 그리고 여기에 맞지 않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주 부드럽게 생각을 물리치며 이렇게 말하자.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자. 그런 생각은 넘기고 더 높은 생각에 주의를 집중한다. 텔레비전을 켜고 온갖 고통스러운 뉴스를 들으며 맥 빠지는 일을 찾는 대신 잔잔한 음악을 틀어라. 부정적인 기운으로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하자. 오늘날의 언론이 우리에게 전하는 게 이런 부정적인 기운이다. 주위에 긍정적인 기운이 감돌게 하라. 기분 좋아지는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틀어도 좋고 힘을 주는 생각에 집중하는 것도 좋다. 그러면 매일의 일상에서 인식이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 태어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던 꿈을 돌아보았을까? 에고는 아마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것이라며 우리가 진짜 변할 수는 없다고 설득하려 할 것이다. 그런 에고의 말을 들으면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나타난 기적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자. 인류가 만든 기적은 여전히 책에 실려 있고 이 기적을 만든 힘은 우리 곁에 있다. 또한 에고는 우리가 물질 세계에 속한 존재라고 주장한다. 여기가 우리가 있을 곳이라고,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속삭인다. 하지만 높은 자아에게는 물질 세계가 그냥 일시적으로 거치는 정거장일 뿐이다. 우리의 진짜 존재는 영원하고 형체가 없으며 변하지 않고 물질 세계에 가둘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건 전부 높은 자아가 베푸는 호의다. 당신은 이미 완벽하다. 모두가 성공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우리 삶을 이끄는 격언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도착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게 이 격언에 담긴 생각이다. 하지만 목표를 설정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 산스크리트어의 사토리라는 단어가 있다. 배울 사람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통찰의 순간을 맞이하면 평생 쌓아온 걸 바꿀 수 있다. 준비만 하면 된다. 의심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평생 목표의 중요성을 마음속에 새기도록 교육받아왔기 때문이다.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신념을 지닌 사람과 논쟁을 벌이려는 게 아니다. 내 말은 우리도 사토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토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그럴 마음이 있다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접한다. 사토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모든 문제를 뒤집을 수 있어. 나는 흐름에 몸을 맡기고 내면의 높은 의식에 따른 거야. 이렇게 깨닫는 순간 인생의 목표는 전처럼 중요하거나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인생의 모든 일에 목표를 세우고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수없이 많은 기회를 놓치고 만다. 신을 정말 웃기고 싶다면 내 계획을 신에게 말하라는 옛말이 있다. 매사를 계획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흐름에 자신을 맡기면 높은 의식에 도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니 목표를 이루려고 분투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자. 또한 사람들은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린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말 때문이다. 동기부여 전문 강사에서 운동선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말의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끊임없이 최고 수준으로 일하고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실은 항상 완벽하게 일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나는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박사 과정 학업 상담사로 일했다. 그런데 전공 과목 수업을 모두 듣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논문을 쓰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해주곤 했다.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 아니야. 박사 학위를 받고 싶다면 논문을 일단 써야 해. 완벽주의에 사로잡히면 생활이 마비된다. 아무것도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최고로 잘해내야 한다는 생각은 뿌리 뽑아라. 그리고 그냥 해보라. 무엇이든 항상 최선을 다하거나 최고로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최고의 결과를 내겠지. 하지만 그 외의 일은 최고의 결과를 내야 한다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할 거야. 아이들에게도 그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라. 항상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온갖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것보다 평화롭게 생활의 조화를 이루며 자기 일을 즐기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고라는 건 사실 에고가 장려하는 개념이다. 에고는 높은 자아의 목소리, 즉 누구를 이길 필요는 없어. 성과는 내지 않아도 돼.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가 좋잖아. 즐겁게 살아. 삶에 더없는 기쁨을 느끼라고 속삭이는 말을 우리가 듣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러나 높은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의 결과물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물론 일을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부여한 목적지를 찾으려 애쓰는 대신 그 여정을 즐긴다. 사람들이 자신이 서 있는 곳과 다른 세상을 원한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나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와 달리 세상은 완벽한 장소다. 세상에는 불안이 없다. 우울함도 없다. 스트레스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불안하다는 생각, 스트레스 받는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다. 화났다는 생각이 있을 뿐 세상에 화는 없다. 우리도 이 완벽한 세상의 일부다. 우리는 존재 그대로 완벽하다. 우리의 존재에 실수란 있을 수 없다. 높은 자아에 나를 맡기고 에고가 보내는 메시지를 차단한 채 지금까지 배운 고요함과 평화를 느껴라. 그러면 어떻게 희생자가 되었는지 더는 그 방법조차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흐름을 타라.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목적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을 바꾸면 비극은 없다. 배우침의 과정은 세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을 통해 배운다. 예전에 내게 이런 말을 했던 여성이 생각난다. 10년 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말했어요. 난 떠날 거야. 그러고는 집을 나갔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년이 지나도록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남편이 그날 떠난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 일은 축복이었어요. 수년 동안 고통받은 끝에 그녀는 남편이 떠난 게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다. 다시 말해 과거의 일을 크게 이해하게 되면서 깨우침의 단계에 이른다. 모든 어려움 속에 기회가 있다는 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즉각 깨닫기 어렵다. 다음 단계에서는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일이 축복이라는 걸 마음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은 그냥 자기계발 서적에 나오는 감상적인 문구가 아니다. 이 책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자기계발이 아니라 자기 깨달음에 관한 것이고, 이는 자기계발을 훨씬 넘어서는 자신을 깨닫기 시작하면, 즉 자신의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하면 일어나는 모든 일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비록 장애물처럼 보인다 해도 말이다. 우리는 생각한다. 내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궁금하군. 여기에 어떤 교훈이 있을까?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고통은 점점 줄어들고 지속되지 않는다.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10년이 아니라 10주, 10일, 10분이 걸린다. 고통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항상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생각하는 내용이 확대된다는 걸 알면 부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된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보자. 또는 금전적으로 어렵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는 등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제는 이런 일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어려움을 통해 뭔가 얻을 수 있겠지. 이 일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 나는 이 상황을 초월해 지나갈 거야. 그리고 더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모르겠어. 앞으로 6년이나 더 우울하게 지내야 한다니 정말 끔찍해. 이런 생각은 지나온 과거의 사고방식이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에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게 두 번째 단계라면 다른 단계가 또 있나요? 일이 생기기 전에 상황을 빠져나와 막을 수 있다면 깨우침의 세 번째 단계가 일어난다. 생각 속에 나타나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중 어떤 것을 물리적으로 옮길지 결정하는 것이다. 가령 연애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언짢은 말을 했다고 하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상대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걸 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저렇게 말할 것이다. 전부 생각 속에서 연기해 볼 수 있으며 그렇게 했다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빠져나온 셈이다. 그렇게 생각을 통해 이 상황이 어떻게 파국으로 이어지는지까지 볼 수 있다. 둘 다 며칠 동안 정말 화가 나 있고 말을 하지 않거나 심하게 싸울 수도 있다. 친밀한 사이에서 사람들이 피하는 일을 하면 파국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상황극을 미리 펼쳐보고 굳이 그런 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할 필요가 없다. 훌륭한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내가 옳다고 할 필요도 없다. 이건 더 높은 단계다. 여기에 옳고 그름은 없다. 마음속으로 모든 상황을 그려보고 이런 싸움을 물리적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고 결심한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상황을 빠져나온 것이다. 이제 사건은 사라졌다. 전부 마음속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물리적으로, 인생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데 마음을 사용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을 게 없는 일임을 아는 것이다. 연인 관계에서 내가 옳다고 말하는 대신 상대방의 다른 점을 축복하라. 필요하다면 남은 인생에서도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라. 나는 사람들에게 이 단계에 이르면 아주 좋다고 이야기한다. 두 사람이 함께 이 단계에 이르면 자신의 관점도 여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나이가 되어서야 이 지점에 이르는 게 아니다.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도 이 단계에 이를 수 있다. 배우침의 여러 단계를 살펴보면 첫 단계에서 우리는 배우가 된다. 사건이나 환경, 다른 사람이 감독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이 감독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제작자까지 겸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우이자 감독 그리고 제작자가 되었다. 이 모든 일은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한때 커리어를 바꾸려고 몹시 고민했다면 이젠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된다. 애틀랜타에 살고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회사를 위해 휴스턴으로 가야 한다면 집을 팔고 텍사스로 운전해서 이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자. 이 과정을 그려보면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결정하면 된다. 우리의 결정은 상사가 내게 이렇게 할 거야. 일이 이렇게 되어가겠지. 이렇게 해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의 생각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 결정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 듯하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상황을 빠져나와 휴스턴에 가지 않으면 된다. 반대로 휴스턴에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신나고 멋진 모험이며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사 가는 쪽을 택하면 된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일을 선택하고 만든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마음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사나 동료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볼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들은 화를 낼 거야. 그런 상태까지 갈 필요는 없어. 마음속으로 이미 봤지만 그 방법대로 행동하지 말자. 아직 일이 벌어지기 전이야. 이런 식으로 마음을 이용해 우리의 평생을 제작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사람은 우주의 완벽함을 구성하는 요소다. 사람들은 모두 같은 길을 가지만 그 길의 장소는 각자 다르다. 이 점을 이해하면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훨씬 쉽다. 남을 비평하는 건 에고의 활동이다. 이런 습관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국 남을 비평하는 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밝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밝히는 일이다. 살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인생길에 어디에 서 있든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해 그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내 생각에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그가 지금 있는 곳을 보라.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 무엇도 비평하지 말고 받아들이도록 노력하라.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을 비평하지 않는 것도 아주 현명한 태도다. 만일 매사에 끊임없이 확인받거나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통제받거나 소유욕이 발동하는 등 뭔가 제대로 되어가지 않는다면 자신을 비평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말하라. 이러지 말자. 높은 인식에 이른 사람에게는 비평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누군가를 비평하는 한 결국은 그가 아닌 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나는 내 안에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평하려는 구석이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비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더 노력하는 식으로 행동한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사람들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경지에 도달한다. 그들의 행동을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 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할 이유도 없다. 그저 비평을 멈추면 된다. 인생길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 보고 내가 서 있는 곳도 보라. 그러면 자신이 하는 모든 일 또한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일임을 깨닫는다. 지금 걷는 곳을 지나려면 에고가 아닌 높은 자아에 가까워지려면 이 모든 길을 거쳐야 한다. 매일 어디서나 마음 들여다보기. 명상하는 방법을 누군가에게서 정확하게 배워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자. 사실 그건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다. 나는 오랫동안 명상을 해왔지만 누구도 내게 방법을 알려준 사람은 없다. 마음을 단련하는 법을 스스로 익혔지만 나는 마음속 공간에서 그리고 명상에서 깨어나 이 세상에 돌아와서도 기적을 만들어냈다. 어두운 방에서 사람들이 눈을 감고 빛을 만들어내는 건 흥미로운 모습이다. 빛을 만드는데 눈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마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음으로 빛 혹은 색깔, 냄새,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의심스럽다면 꿈속에서는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걸 기억하자. 꿈은 순수한 생각의 상태다. 명상을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은 그와 비슷한 장소로 간다.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최면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알파 상태가 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알파 상태로 들어가는지 배울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는 방법을 보고 영감을 얻을 수는 있다. 나는 24초를 재는 초시계를 사용한다. 미국 프로농구 리그에서 사용하는 초시계다. 시계에는 흐린 빛이 들어오고 숫자 24에서 시작해 23, 22로 줄어들어 1까지 내려온다. 24에서 1까지 내려올 때 마음속에 숫자가 아닌 어떤 생각이라도 떠오르면 24부터 다시 시작한다. 16이 되었을 때 내일 아침 예약한 일이 기억나면 24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명상을 연습할 때는 참을성을 발휘해야 한다. 카운트다운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시계나 타이머도 좋다. 하지만 시간을 너무 길게 잡거나 너무 짧게 잡으면 안 된다. 그러니 나처럼 24부터 시작해보자. 생각을 비우며 1까지 내려가려면 며칠이 걸리겠지만 계속한다. 중간에 끼어드는 생각 없이 24에서 1까지 갈 수 있다면 알파 상태가 된 것이다. 팔을 올렸을 때 아주 가벼운 느낌이 든다면 알파 상태에 진입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아니면 갑자기 머리에서 아무런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마치 몸을 벗어나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면 24초를 재는 초시계가 없이도 알파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냥 호흡만으로 알파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 알파 상태가 편안해지면 높은 자아와 의논할 주제를 꺼낼 수 있다. 인생이나 아이들로 인해 겪는 어려움, 인간관계, 가야 할 목적지, 망설이고 있는 결정 등에 관해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명상에 진입하면 우리는 물질 세계를 떠나 형체와 차원이 없는 생각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고 나면 자신이 관찰자이며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에 반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이 문제에 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배우자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 직장에서 이 사람과 왜 끊임없이 부딪히는 걸까? 이 지점에서 항상 실패하는 건 나의 어떤 부분 때문일까? 그러면 높은 자아로부터 내면의 신성한 에너지로부터 우리의 의식 속으로 답이 흘러든다. 이제 매일의 생활 속에서 명상을 적용해보자. 고객과의 회의를 앞두고 명상하면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지 보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은 그들의 것이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은 통제할 수 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지 내가 얼마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지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내게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보다는 어떻게 상대방을 도울 수 있을지에 집중하라. 이는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내면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찾고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고 싶은지 보라. 처음 규칙적으로 명상하는 연습을 시작했을 때 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말 너무 기뻐서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사람들을 보며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가족뿐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런 유대감을 느꼈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혼자 방 안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명상을 하고 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다는 생각은 절대 할 수 없다. 명상하는 방법으로 두 개의 자아를 갖는 방법도 있다. 한 자아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다. 명상을 하면 생각의 자아와 몸의 자아가 통합되어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불러내고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몸을 볼 수 있다. 일단 아주 조용한 장소로 가서 눈을 감고 시작한다. 명상할 시간이 없다면 잠자리에 들기 바로 전 시간을 이용한다. 명상을 하면 전에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휴식하는 기분이 들고 긴장이 이완되기 때문이다. 1시간 동안 명상을 하고 잠자리에 들면 8시간 동안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이는 아주 강한 에너지를 가져온다. 명상을 연습하면 체내의 화학물질도 변한다. 사람들이 약물을 쓰면서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매는 황홀하고 아름답고 강렬한 기분에 도달할 수 있다. 또 청년들이 마음의 힘을 배우면 거짓 자유에 유혹당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명상 덕분에 나는 언제든 평화롭고 조화로운 상태일 수 있었다. 그건 정말 멋진 기분이다. 마치 신을 만난 것처럼 말이다. 지금까지 웨인 다이어의 마음의 연금술이었습니다. 상의자아를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삶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깨어남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 그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자는 변화할 때가 되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든 알게 하는 신호가 나타나서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상의자아를 인식하고 높은 경지를 향해 살다 보면 이끌림을 받아 변화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를 자신이 알게 된다는 말은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배울 사람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는 말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길이 막막할 때는 포기하고 주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경을 넓히고 높이는 데 집중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대가들의 책에는 육감에 대한 설명도 자주 등장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사람들이 육감도 민감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마음 챙김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영상이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는 데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책에 수록된 저자의 명언으로 본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각자 더 높은 곳에 닿을 수 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